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다. 2. 그들의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3. 인도의 뜻밖의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경제 위기 조짐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고급는 기축통화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 자신들의 기반 경제를 믿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태는 심각하게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기축통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속의 가치가 절상돼야 맞지만 달러는커녕 원화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뱅크런까지 발생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때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전쟁 중 입었던 상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이었죠. 20일로 취임 9년을 맞이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처한 충격적인 현실들을 고백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있으나 엔화 가치 하락으로 물가 가급 등하면서 경제의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 1887억엔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고 2월 무역수지 역시 6683억엔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는 아베노믹스에 이은 지난 10년간의 엔저 고착화로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 3주 동안 달러에 비해 엔화의 가치가 약 4%가량 하락했지만 상하게도 도쿄 주식시장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고작 1% 상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2년 하베노믹스가 전격 시행된 직후 금융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던 시기와 너무도 비교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당시 3주 사이에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3엔 가량 하락했고 니케이 지수는 8,600엔대에서 9,500엔대로 약 10%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과거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의 수출이 증가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일본 주식이 잘 팔렸으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본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나쁜 엔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증명하듯 니케이 지수와 엔 환율의 연동성을 보여주는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2021년 10월에는 약 0.4인데 반해 이달 중순에는 약 0.15를 기록하는데 고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연동성이 높고 5에 가까울수록 연동성이 낮아지는데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20엔대 수준으로 낮췄던 2014년의 경우 상관계수가 0.7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2009년보다 엔저의 효과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지표이며 이에 기노시타 도무오 인베스코 에셋 매니지먼트 전략가는 기업이 해외 이전을 추진한 영향과 함께 엔화의 약세로 수출이 늘어나는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이나 곡물에 대한 물가가 상승해 가계와 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원유 선물 가격마저 한때 14년 만에 가장 높은 배럴당 130엔대까지 올랐으니 이는 자원과 식량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의 입장에선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현실이 이렇자 구로다 총재는 마치 공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의미 없는 측은 줄타기로 규정하고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를 복잡한 경제 방정식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엔화 가치의 하락을 불러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을 조이자니 안 그래도 불경기에 찬물을 111얹을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은행은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여 경제 활성화에 안간 힘을 썼으나 2년을 훌쩍 넘기고도 성장률 2%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사히 신문은 대규모 금융 완화가 예상을 벗어나 장기화됐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 구로다 총재가 출구 전략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IMF 측은 이러한 일본의 실태가 대공황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며 즉시 일본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 예로 당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률이 감소되자 일본 언론들은 이를 마치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역으로 상승 궤도에 올라 있었고 이는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타격이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미래기술인 수소 및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했기에 외국 자본이 도리어 현대기아차에 몰려든 것이 원인이었죠. 아울러 한국의 중국 부품 의존도는 5% 정도인 반면 일본은 10%로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는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두 개를 손해보는 와중에 상대가 한 개를 손해봤다고 좋아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는 영국 언론들이 분석한 중국의 GDP 1% 떨어질 때 각국이 받는 영향을 나타낸 기사에서도 자세히 묘사됐는데요. 한국은 마이너스 0.35%인 반면 일본은 마이너스 2%대로 최소 5에서 6배까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아사히 신문만이 일본의 냉혹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망하게 되면 일본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그 근거로 일본 내 외국 자본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기간 산업 순이익률이 무려 30%나 감소했고 외국 자본의 이탈이 심각한데도 일본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 및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매수를 한 데 따른 착시 효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식회계로 점철된 일본 주식시장은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유력한 2022년쯤이면 주가가 한 번에 40% 이상 폭락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재 일본의 부채가 세계 1위로 1초에 630만 원 일본에 3억 8천만 원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는 곧 일본 경제 전체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한폭탄임을 의미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형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마렐리가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고 기업 활생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선 25곳이 넘는 채권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닛산 자동차의 자회사에서 분리된 마렐리는 전 세계에 약 1707H 시설과 5만 4천 명의 직원을 가진 일본의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로 관련돼 있는 일본 중소기업만 무려 3만 8천 곳에 달하는 대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지난 2018년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조사인 피아트의 자동차 부품 부문을 인수하며 사세 확장에 나섰지만 계속된 실적 악화와 전기 자동차 보급의 확산, 궁극적으로 엔저의 영향이 직접적인 파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25곳의 금융기관들이 전부 일본 은행들이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중국과 싱가포르 은행까지 얽혀 있는 바람에 회생 절차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같은 시각 일본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교토시마저도 결국 파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연간 5천만 명의 인파를 끌어들인 교토시의 이번 사태는 현재 외신들 사이에서도 토픽으로 다뤄질 정도로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교토 곳곳에 은행에 쳐들어가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해온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 소멸이 심화된 농어촌도 아니고 유명도시인 교토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다시 말해 교토시보다 크기가 작은 자자체의 연쇄 도산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이는 2006년 파산한 지자체 1호로 기록돼 있는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악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바리시는 방만 경영과 분식회계, 투자 실패가 뒤섞여 인재가 비친 지역 파탄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현재는 세금만 높을 뿐 정작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거주민이 한 명도 없는 유령마을 20곳을 만들어낼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던 유바리시의 모습은 급격한 시대 변화와 소홀한 대응 체계 그리고 재정 악화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지금의 교토와 마치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기축통화의 고장 문제와 더불어 기업과 도시의 파산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자 세계 각국들은 파산을 우려해 빠르게 일본을 손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 역시 비슷한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일본 경제와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벌리고
일본과 관계된 금융산업도 조속히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는 등 늦으면 늦을수록 한국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경고하기도 했죠. 다만 놀라운 것은 일본의 경제 위기가 바로 2019년 한국과의 무역 갈등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일각에선 약해져 있을 대로 약해져 있는 일본이 당시 무리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해 역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상을 입게 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 인도 총리와 정부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인도 현지에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반면 한국에게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각별한 한국 사랑은 유명한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해왔었죠. 인도 총리의 오랜 롤모델이었으며 지금은 파트너가 되어 인도에 당당히 진출하게 된 한국. 한국을 향한 인도의 러브콜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도 한국은 인도에서 성공리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 평균 연령이 40대인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도는 평균 연령이 27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출산율 또한 높아 국제연합위에는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몇 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경제력 또한 남다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3 경제 성장률 또한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2029년에는 인도가 현재 GDP가 자신보다 2배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죠. 이렇게 넓은 내수 시장과 잠재적 파워를 보유한 인도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3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국가들이 인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구자라트 주에 많다고 합니다. 인도는 수도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단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가 바로 구자라트 주입니다. 구자라트의 면적은 19만 6천 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조금 작지만 인구는 7천만 명이나 되는데요. 구자라트는 인도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으며 인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로 가장 높죠. 이렇게 구자라트 지방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현재 인도 연방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구자라트의 주총리로 재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 주총리를 역임하며 산업 인프라 확충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현재 구자라트에는 인도 500대 기업 중 29개의 본사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구자라트에 유독 일본 기업이 많다는 점인데요. 일본인들은 구자라트를 미니 재팬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예전부터 이를 흡족해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모디 총리가 일찍이 품었던 꿈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참석한 서밋 행사에서도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구자라트는 일본 기업들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꿈꿨던 일본인들이 몰려갔기 때문이죠.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은 자신이 출간한 저서 인도를 읽는다에서 인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역설했죠. 덕분에 구자라트 지방은 순식간에 일본 기업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에 많이 진출하지 못했죠. 점점 인도를 일본 기업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갔습니다. 지리적 중요성 외에도 일본이 인도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값싼 인건비였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자국의 인건비가 감당이 인돼 중국에 공장을 대거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따라서 인건비도 오르게 되었죠. 일본은 중국 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마저 인건비가 상승하자 일본은 그보다 싼 방글라데시로 공장을 옮겼죠. 그러다 때마침 인도가 엄청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싼 가격에 젊은 인력을 충원하기 좋은 장소인 인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대거 인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많은 인도인들은 이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실제로 구자라트 투자 유치 관련 기관의 담당자 마라타 씨는
일본 기업이 구자라트를 인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의아해했죠. 불행히도 인도에도 인건비 상승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인도의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즈는 근래 들어 임금 인상률이 약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상승하는 경제력만큼 인건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싼 인건비에 의존했던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소니나 스즈키 등 비교적 일찍 진출한 기업들의 제품이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며 일본이 차지한 점유율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세를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던 일본 기업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모디 총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세계적인 잡지인 타임지는 인도 경제를 분석하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를 분석해보면 힌두 민족주의와 한국 경제 모델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을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의 동아시아 복지 성장 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부터 한국을 개발 모델로 삼아 배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모디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기존 구자라트 지역에 몰려있던 일본 기업들을 하나둘레 쫓고 한국 기업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한 것이었죠. 인도의 대외 투자 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의 바글라 CEO는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에 정성을 쏟을 거라고 말이죠. 바글라 CEO는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실시될 것을 암시했는데요. 메이크 인 인디아란 인도가 발표한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유치에 주력한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점은 인도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즉각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 인재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현재 구자라트에는 포스코, 신한은행, 롯데제과, 현대로템, 국도화학 등 1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기계부품을 비롯해 환경설비, 의료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구자라트 상담회를 찾은 인도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구자라트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괜찮다는 입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규 거래를 많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모디 총리는 일본 기업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인에 대해 기존에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 소식에 인도에 있던 현지 일본 기업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인도로 출장을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직원의 인도 출국도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일본의 각종 반발에도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꾸준히 그렸던 구자라트 총리 시절 꿈부터 현재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까지 굳세게 실행해 나가는 걸 굽힐 생각이 없었죠. 값싼 노동력과 내수만을 보고 인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일본. 그에 비해 현지인들의 반응과 실제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못했는데요. 현재 인도 정부는 직접 나서 일본 회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을 유치,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 니시는 몇 달 전 인도에서 충격적인 신상을 발매했습니다. 바로 개키경나는 라면인데요. 야심차게 내놓은 이 신상 라면의 포장지에는 놀랍게도 엄청이라는 한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맛도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유명 식품 기업이 한국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포장에 한국어를 집어넣어 인도인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시는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만든 정품이라고 말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인도 시장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이 한국을 따라해서 실적을 회복하고자 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죠. 기회를 잘만 활용한다면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일본과의 자리바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는 바.
부디 이번에야말로 기업들이 힘을 모아 일본을 넘어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